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리저브 원이라는 신생 암호화폐 운용사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한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상장 이슈라기보다는 암호화폐랑 그 전통금융이 만난다는 점에서 좀나 큰 그림 같아요. 그렇죠. 자료 보니까 그냥 뭐 암호화폐 전문가만 있는 게 아니고 전직 미국 상무장관까지 이사회에 딱 있더라고요. 네, 그 점이 아주 눈에 띄죠. 뭐랄까, 월가하고 워싱턴 DC의 만남, 이런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분들 진짜 목표가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이 분석 자료 리저브원, 나스닥 상장과 전략적 도약 이걸 보면서 리저브원의 전략, 그 의미를 좀 깊게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특히 그 암호화폐가 어떻게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오려고 하는지 그 연결고리, 그게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리저브원 계획부터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어떤 내용이죠? 네, 리저브원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운용사인데요. 근데 상장 방식이 좀 독특해요. M3 브리게이드 어퀴지션 비코프라는 스펙 아시죠? 그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아, 스펙이요? 네네. 네, 그거랑 합병하는 방식으로 가더라고요. 목표는 2025년 4분기 완료고 이걸로 10억 달러 이상 상당히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스펙 상장이라 아무래도 전통적인 IPO보다는 절차가 좀 간소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왜 이렇게 속도를 좀 중시했을까요? 그냥 시장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스펙이 확실히 속도나 특정 조건 아래서는 좀 유연한 장점이 있죠. 근데 이 회사의 핵심 사업 모델을 보면 그 이유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 모델이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암호화폐 자산을 실물처럼 자기들이 딱 보유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회사 주식을 사면 간접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그런 효과를 내도록 설계를 하고 있어요. 아하. 기존 주식 투자자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들겠다. 이런 거죠. 아, 그럼 그 자료에서 말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플레이북, 그거랑 좀 비슷한 전략이네요. 네, 비슷하죠. 근데 이게 그냥 따라하기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자료 보면 미국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 이런 거랑 연계한다. 이런 차별점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맞아요. 그냥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걸 넘어서 뭔가 좀 국가적인 차원의 준비금 이런 거랑 연결하려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좀 흥미로워요. 아직 정확한 실체는 좀 불분명한데 이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차별화하는 포인트면서 동시에 제도권 신뢰도를 높이려는 그런 전략적 포석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즉 랜딩이죠. 아니면 기관들 대상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해서 또 보상을 받고 이런 식으로 추가 수익을 얻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와, 단순히 보유하는 게 아니라 훨씬 적극적인데요? 네, 훨씬 적극적인 자산 운용 방식이죠. 정말 다각적이네요. 근데 이런 전략을 뒷받침하려면 경영진 구성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면면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암호화폐 업계에서 잔뼈 굵은 분들, 테더 공동 창업자나 전 헛팔 CEO 같은 분들하고 또 월가 베테랑들, 전 블랙록이나 코인베이스 임원, 또 블랙스톤 딜메이커 출신 이런 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규제 경험이 풍부한 전직 상무장관까지. 이게 정말 드림팀이라고 할 만한데 진짜 시너지가 날까요? 아니면 너무 배경이 달라서 오히려 조율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점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자료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너지 쪽으로 기대하는 것 같아요. 월가의 자본력, 네트워크, 또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규제 환경에 대한 통찰력, 이게 잘 결합되면 제도권 진입이나 시장 확대에 엄청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실제로 보면 블록체인.com이나 크래킹 같은 업계 큰 손들이잖아요. 이런 데서 최대 7억 5천만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는 거. 이게 이런 기대감을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7억 5천만 달러요? 와, 투자 규모도 엄청나네요? 네, 이건 그냥 돈 이상의 의미가 있죠. 업계가 좀 지지한다 이런 신호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럼 이 리저브원의 등장이 시장에 던지는 함의, 이걸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뉴스를 왜 주목해야 할까요? 네, 크게 한 몇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암호화폐랑 전통금융 사이의 경계가 정말 점점 허물어지고 있구나. 이걸 보여준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거고요. 네. 둘째는
전통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검증된 경로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늘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아, 간접 투자 옵션 확대.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기존에 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랑 경쟁 구도가 생길 텐데 윌버로스만의 차별화 전략, 아까 말한 경영진 다양성이라든지 그 준비금 연계 가능성 같은 거요. 이런 게 어떻게 작용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경쟁 구도 변화도 주목해야겠군요. 네.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윌버로스 같은 이런 거물급 인사가 참여했다는 거. 이게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규제 논의나 제도권 수용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의미가 있네요. 들어보니까 팀 구성이나 자금력, 사업 모델 자체는 상당히 야심차고 기회도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게 결국 암호화폐 시장이잖아요. 분명히 위험 요인도 있겠죠. 자료에서 짚어주는 주의점 같은 건 없었나요? 당연히 있죠. 가장 큰 위험은 역시 뭐니 해도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그 극심한 변동성입니다. 이건 그렇죠. 변동성은 항상 문제죠. 네, 아무리 전략이 좋고 팀이 좋아도 시장이 막 급락하면 타격을 피하기 어렵거든요. 또 아직 명확하게 딱 정립되지 않은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이것도 여전한 위험 요인이고요. 규제 리스크도 투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 이 모델이 정말 성공 가능성을 보인다? 그러면 비슷한 경쟁자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료 결론도 이런 기회와 위험을 좀 균형 있게 봐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리저브원은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려는 상당히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이네요. 스펙 상장 방식이나 자산을 주식처럼 만든다는 전략, 그리고 월가와 규제 당국을 아우르는 인적 구성까지 여러모로 정말 주목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히 새로운 투자처가 하나 생겼다. 이걸 넘어서요. 암호화폐 투자 환경 자체가 어떻게 점점 더 제도화되고 진화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투자 말고 이런 간접 투자 경로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군요. 시장의 진화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직 상무장관 같은 고위 관료 출신, 그리고 월가 거물들이 직접 암호화폐 기업의 전면에 나서는 이런 현상. 이게 앞으로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의 주류로 편입되는 그 속도나 방식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던지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화두인 것 같습니다.